8월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5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 전국 아파트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재테크 전략 알아봅니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2025년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5개월째 이어지며 물가가 좀처럼 잡히질 않아 우려가 나오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29로 지난해보다 2.6%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 1%를 넘어선 뒤 계속 상승폭을 키우다 4월에 처음 2%대로 올라섰고 7월과 8월 2달 연속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보인 것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농축수산이라든지 국제유가 등 고국 면에서 상승 요인이 예상보다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공공 서비스를 제외하고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집세와 개인 서비스 등이 모두 올랐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업제품은 3.2% 올랐습니다.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상품 가격은 3.9% 올랐고 폭염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은 7.8% 오르며 유가와 함께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달걀이 54.6% 올라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쌀과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와 수박, 시금치 등도 올랐습니다. 집세는 1.6%, 월세는 0.9% 오르며 각각 2017년 8월 이후, 2014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세도 2.2% 뛰었습니다. 이달에도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확대 요인인 추석 명절이 있는 데다 11조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31%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인상하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아파트값의 과열 현상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1% 올랐고 인천 0.43%, 전주 0.41% 등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특히 KTX와 GTX 착공 등 호재 소식에 서울은 물론이고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8개월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계약일 기준 총 2,3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건수보다도 많은 건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통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빌라보다 월간 기준으로 두세 배까지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매매량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전셋값도 치솟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집값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수도권 상위 20%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1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며 대출이 금지되는데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상위 20% 평균 주택가격이 15억 원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5억 89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KB가 수도권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15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권 상위 20% 주택가격은 지난해 7월 12억 원을 돌파한 뒤 3개월 만에 13억 원을 넘어섰고 다시 4개월 만인 올해 2월 14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15억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8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집값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상위 20% 평균 주택가격은 22억 2,794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5억 원에서 9억 원 선을 돌파하며 4억 원 이상 올랐고 인천은 3억 원가량 뛰어 평균 주택가격이 7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서울 집값 폭등에 따라 경기 인천 지역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내려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수도권 하위 20% 주택가격 배율은 전달보다 낮아져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데요. 돈을 맡기고 빌리는 금융상품의 금리가 출렁이면서 초저금리 시대와는 다른 재테크 전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리 상승기입니다.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이번 주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농협우리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렸습니다. K뱅크는 지난달 28일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를 0.2%포인트 올렸고 국민하나은행도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수신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수신금리 인상으로 7월까지 0%대 금리를 유지하던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1%대 초중반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예적금 넣어봤자 손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모처럼 올랐으니까 좀 움직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간 시중에 풀렸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약 660조 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날이 25일 약 655조 원과 비교해 이틀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연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시사하면서 추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자산의 매력이 올라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라고 덜컥 예적금에 가입할 게 아니라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내 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연내 추가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내년에 또 이뤄질 수 있어 장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현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현금 자산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에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 금리도 올라갈 텐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은행권 예적금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는 다음 달 15일 발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즉 코픽스 금리에 반영됩니다. 수신금리 등 조달 비용을 토대로 산출하는 코픽스 금리는
다시 주담대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집니다. 현재 연 2.72%에서 4.14%인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다음 달부터 올라가 조만간 연내 2%대 금리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주담대 대출자들입니다.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2.89에서 4.49%, 변동형은 연 2.49에서 4.03% 수준입니다.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4%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저금리로 금리 하락기를 누렸던 변동금리가 더 유리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변동금리 이용률이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대출차주 10명 가운데 7명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3.5%, 나머지 26.5%가 고정금리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대출 쪽의 여건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변동금리는 다음 달 중순에는 수신금리 인상이 적용되며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연내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년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적으로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최근 빠르게 오르는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의 영향을 선반영하고 빠르게 오르나 변동금리에는 수신금리 등 은행의 종합적 조달 비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고정금리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격차가 향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금리의 기준금리 상승 여파가 반영돼 변동금리가 좀 더 상승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던가요? 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상환하는 게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현재의 대출 요건,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의 요인을 고려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현재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면 원금 일부와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이자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특약사항으로 변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비용이 생기거나 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에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 서둘러 갈아탈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또 오를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올라도 어느 만큼 오를지 몰라 조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본인 신용점수의 변화나 승진 등으로 대출 요건이 그전과 달라졌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 경우에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가량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가 2025년도부터 출시하는 모든 신차를 수소차와 전기차로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전동화 라인업을 완성하고 그룹사 최초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네시스가 오늘 오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퓨처링 제네시스를 주제로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정 회장은 제네시스 출범 당시 브랜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미래 모빌리티의 승부처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8개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를 선보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제네시스는 모든 신차들을 수소 또는 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합니다. 이는 고출력 고성능의 신규 연료전지 시스템과 고효율 고성능의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개발로 이뤄진 듀얼 전동화 전략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40만 대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룹사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구체화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비전 발표와 함께 지난달 공개한 전기차 모델 GB60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최초의 전용 전기차 모델로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뒤 차문이 서로 마주보고 반대 방향으로 열리는 스테이지 도어와 좌석이 회전하는 스위블 시트, 전통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온열 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 컨셉트도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을 맞아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올해 7월 이전 생산된 모든 차종에 대해 이달 10일까지 30만 원을, 13일부터 17일까지는 15만 원을 할인합니다. 기아차는 구매한 지 10년에서 15년이 지난 노후차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50만 원까지 할인을 진행합니다. 한국 GM과 르노 삼성, 쌍용차도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할인, 등급 업그레이드,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가 10월 증시 입성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금감원 제동의 공모가까지 낮추며 제소에 나섰는데요.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과 투자 포인트,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몸값 거품을 빼고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를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낮춰 잡은 겁니다. 비교 기업의 덩치를 줄이고 주가 할인율을 높여 공모가를 낮춘 건데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공모가가 높다며 제재를 한 금감원의 눈높이를 맞추되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톡톡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순항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앞서 몸값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뱅크는 상장 후 금융 대장주로 우뚝 서며 고평가 논란을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금융 플랫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데다 성장성 측면은 더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 수익률은 뱅크보다 더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페이가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투자 플랫폼으로서 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양호하게 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 청약 물량을 100% 균등 배정한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른바 국민 공모주 전략을 선택한 건데 최소 단위만 청약해도 고액 투자자와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어 관심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연내 계획하고 있는 MTS 출시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진행 속도에 따라 향후 주가 향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실효성을 잃은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체계 탓에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만 누적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는 오늘 방역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조속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희생보다는 공존을 중시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획일적인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역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모인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실효성을 잃어가는 일률적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공존할 수 있는 3가지 방역체계 개편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생활방역체계가 필요하다.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서 선별적인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10시 또는 12시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 제출자에 한해 인원수 제한을 예외해달라 호소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에서 48시간 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는 공적 자리에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일반 행사가 정상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 타 업종에서는 다양한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 전시산업 관련 업종에서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비합리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업종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업종별로 핀셋 연구를 통해 방역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규용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 회장은 방역 체계를 완전히 없애고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업종에 맞게 최소한의 영업을 보장해달라는 뜻이라고 의견을 보충했습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6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 이상이 현 방역 체계 밑에서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휴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타격을 입는 거래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인빗은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인빗 관계자는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 중이라며 은행 측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이유로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와 내부 통제 등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해 특금법 인가를 받으려 했는데 은행 측은 입금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HMM이 77일 만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HMM은 오늘 배재훈 HMM 대표이사와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위원장 등이 2021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 7.9%와 경력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등이 담겼습니다. 당초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 8%, 경력금 및 장려금 500%에서 다소 진전된 겁니다. 이로써 국내 유일 원양 선사의 파업에 따른 물류, 수출 대란 우려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노사는 향후 공동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처우 개선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중랑천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이 상부에는 수변 문화 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화 구간은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3, 4차로 1356m 길이로 공원은 중랑천을 따라 800m에 걸쳐 조성될 예정입니다. 약 2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서울 광장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교량 2개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중랑천으로 단절됐던 창동과 상계동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합니다. 시는 2025년 서울 아레나 개관에 맞춰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2개 교량을 2024년 10월 우선 개통하고 수변문화공원은 2025년 6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시 지하차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